신문 이야기 도지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과도 같다. 이 두 가지 말이 오늘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 오전이면 끝나기로 했던 필리버스터가 심상정 대표의 반발 때문에 정의당의 반발로 오늘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선거구획정 법안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북한 인권법 등등의 운명은 어찌 될지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다시 한번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말고 오늘 필리버스터 끝내고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시각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마지막 필리버스터를 연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때문에 또 생물이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이 내용 숨가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목리 또 설이 밀린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미루고 의총에 참석한 이종걸 원내대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 전화통화할 일이 많나 봅니다. 집에서 가득 충전한 배터리 용량으로는 안 돼서 보조 배터리에까지 연결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종걸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안 하겠다 다시 중단하겠다 3번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오늘 조간신문들은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김종인 3.1절 해군 총선판도 바꿀 묘수가 될까? 필리버스터를 다시 진행하기로 야당이 어젯밤에 입장을 바꿨는데 어제 다시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 원내대표 당신이 이것 때문에 선거 지면 책임질 거요? 라는 이 한마디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다시 멈추기로 김 대표가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오늘 한국일보는 김종인 대표의 이 선택을 3.1절 회군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연 3.1절 회군이 먹힐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3.1절 회군 지도부대 열흘 더 진군 강경파 밤늦게까지 경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김종인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울먹이면서 어제 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결정이다. 모든 비난은 나에게 해달라 라면서 눈물을 울먹울먹이는 그런 모습도 오늘 조선일보에 실리고 있습니다. 3.1절 회군. 결국 강경파들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총선 승리라는 명분이었는데 과연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야당의 출구 전략이 효과적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번엔 국제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아리따운 여성들이 살벌한 총을 들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 IS가 여성 테러 부대를 창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도 사우디 출신 여성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로 이루어진 테러 부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라비아 방송은 IS의 수장인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하타카라는 테러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악 이라고 써있네요. 악. 구글 자율주행차. 구글이 사람 없이도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무인차,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실험 중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율주행차 자기과실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이 모습의 무인차, 자기과실 차량인데 구글의 이 무인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려다 버스랑 쾅 부딪힌 건데 이거 명백히 무인차의 잘못이라는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없으니까 임윤선 변호사님 이거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관련법이 모두 다 운전자가 있을 걸 전제로 한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법이 미비한 상태인데 아마 제조사인 구글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지만은 아무튼 입법자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사고난 버스 기사만 이 발등을 찍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죄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사회면의 기사인데요. 회사 간다던 아빠가 알고 봤더니 빈집 털이범이었다. 지난해 10월 다니던 봉제 공장에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이모 씨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나 잘렸다. 이 말 못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것처럼 양복 입고 매일 아침 집에서 나왔는데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없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그 아빠의 눈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도둑질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순식간에 7차례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아빠의 도둑질을 우리가 동정할 수는 없지만은 경기가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가장이 아들과 부인에게 속이고 도둑질을 했던 이 사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성 만평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필리버스터 중단에 관한 만평이 실렸는데 오랜만에 찾은 야성, 호랑이가 제대로 필리버스터 앞에서 표효하고 있는데 끝! 아쉽지만 호랑이는 다시 고양이로 돌아갔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라는 밥그릇 생선을 놓고 아쉽지만 욕봤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거 앞에서 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정걸 원내대표가 지금 마지막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조간신문에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고 그 수많은 뉴스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인물입니다. 인물을 보면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뉴스가 보입니다. 그 인물을 보면 오늘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화가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 돌직구쇼가 선택한 오늘의 인물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전격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인물, 그런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대를 했는데 저희가 첫 시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약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리얼하게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현 씨가 국회에서 아마도 마지막 필리버스터 연설이 될 것 같은데 연설 중입니다. 국회로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야3당에게 의원들에게 갈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정도의 인물이 저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자책도 했습니다. 저 정도 인물이 저 정도면 이제 야3당 중심으로 집권도 하고 수권도 하고 충분히 저들 정도라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는 집단이구나, 당이 되고 있구나 라는 말씀도 서슴없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를 결국 멈추기로 했습니다. 애초에는 어제 오전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기로 야당 내에서도 합의가 됐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 정의당이 강력히 반발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여서 조금은 비장한 분위기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드렸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신 정성희 위원님, 하지만 필리버스터보다도
선거구 확정 법안도 있고요. 북한 인권법도 있고 테러 방지법도 있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라는 이 국민들의 요구에 이종걸 원내대표도 결국 오늘 이 마지막 연설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접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지금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북한 테러 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없고 필리버스터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동안에 야3당이 새로 어떤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됐다. 뭐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본의 아니게 언론도 약간 자꾸 거짓말하기보다는 말을 책임을 못 담는데요. 끝난다 하면서 이제 못 끝나고요. 예. 사설도 저희가 오늘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테러 방지법 통과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며칠째 써놓고 있거든요. 예. 며칠째 오늘은 이걸 내보낸다 하면서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어제는 그렇게 정의당이 반대를 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이제 5명인데 우리 못 끝낸다. 3명은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고요. 2명이 마지막 주자 2명까지 어저께 하면서 또 연기됐고 또 어저께 마침 7시에 열렸던 예. 의총에서는 더민주의 강경파들이 못 끝낸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공천에서 사실 탈락하게 된 강희정 의원 같은 굉장히 반발하면서 이종걸 원내대표 물러라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예. 반발을 하면서 못 끝내서 결국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게 되고 뭐 해상 없어도 오늘은 끝나게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두고 오락가락 이종걸 원내대표라는 신문기사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김종인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을 잡으면서 가장 애매해졌던 정치적 인물이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비대위원도 못 꼈죠. 선대위원들도 못 꼈죠. 문재인 대표를 따라서 탈당은 안 하고 남기로 결정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전 대표에게 내쳐진 애매한 정치적 위치가 이종걸 원내대표였는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면 전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했던 인물도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이기도 한데 어제 하루 오락가락 긴박했던 하루를 제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필리버스터 중단을 둘러싼 야당의 입장 변화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29일 오후 9시 30분 의원총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오늘 내일 사이 중단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죠. 진성준 의원 등의 강경파가 이렇게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계속 강행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11시 25분 비대위가 열렸습니다. 그날 여기서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아니 이 원내대표 어차피 테러 방지법 못 막아. 테러 방지법 무산시키면 이게 역풍 어떻게 할 거야. 1일에 끝내자.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후 11시 50분에 김 대표 말에 또 설득이 됐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하겠습니다. 대신에 책임은 대표님이랑 저랑 나눠지는 겁니다. 오케이 딜. 이랬는데 3.2절 어제였죠. 아침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밤에 끝내기로 했던 합의를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다시 의견을 모으겠다. 다시 바뀌었죠. 오전 9시 20분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중에 끝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후 7시 의원총회에 들어서 또 한 번 입장이 바뀐 겁니다. 강경파 의원들 김광진 의원들이나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가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자 반발을 했습니다. 이 말은 테러 방지법 자체를 통과를 안 시키자라는 강경파들의 반대 있었고 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만 필리버스터 하면 어떡하냐. 심상정 대표까지 필리버스터 하자. 결국에 끝내자는 말을 번복했고요. 오후 11시 의원총회가 종료되면서 그래 그럼 3월 2일 오늘에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기로 하자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바꾼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한 인물이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왜 이렇게 근데 이 결정이 뒤집혔죠? 오락가락했죠? 이종걸 원내대표가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첫 번째 눈치 봐야 될 사람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된 직후부터 안철수 대표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무지하게 흔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 탈당하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친정 체제가 딱 구축이 되는 순간 이종걸 원내대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바로 이 문재인 대표한테 와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고 본인이 했던 행동을 싹 전면 몰수한 채 와갖고서는 엎드렸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빠지고 김종인 대표가 취임했거든요. 그럼 이제는 다시 또 잘 보여야 될 사람이 김종인 대표예요. 예.
하지만 이 두 사람한테 다 잘 보여야 되는데 김종인 대표는 또 문재인 전 대표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주도했을 때 이종걸 원내대표를 잘한다라고 그 필리버스터를 주도했던 강경파 의원들을 잘한다고 뒤에서 격려했던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지만 예.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면서 이대로 갔다가 선거 진다라고 뒤에서 이걸 그만하자라고 중간에 접합점을 찾은 사람은 김종인 대표거든요. 어제도 심야에 예.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 원내 이러다가 필리버스터 역풍 불면 그래서 총선 지면 이 원내가 책임질 거요 라고 그렇죠. 김 대표가 말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다 어떻게든 갖고 가려고 하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두 세력에게 다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한다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아마 3월 1일자인가요? 어제 2월 29일이었던 것 같은데 월요일자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는 본인이 결자 해지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 나서셔서 이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딱 마지막에 멋지게 본인이 마지막 주로 나서서 필리버스터 중단하셨으면은 굉장히 감동도 있고 나름대로 명분도 찾았을 텐데 지금 마지막 끝을 맺긴 했지만 조금 어정쩡한 모습으로 예. 마무리를 짓게 됐다. 뭐 이렇게 예.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 야권 지지자분들에서는 야당이 지금까지 시도를 했던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했는데 제대로 야성을 보여줬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지지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필리버스터를 멈추겠다라고 했다가 이 강경파들의 성화에 그럼 오늘 하루 더 늘리기로 해서 지금 마지막 필리버스터 연설 중인데 이제 선거구 획정이랑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오늘은 통과되겠죠? 뭐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지금 고뇌의 이야기가 오락가락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독한가 예. 그런 것을 보여주죠. 일도 양단 딱 나누면 멋져 보이는데 그 내부 사정은 사실 그렇지 복잡하다. 않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필리버스터의 효능이 있었다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제 그것을 끝내 방해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모습에 함께 동참한다면 그것도 멋진 정치의 모습이죠. 그것도 멋진 정치다. 승패로 나눌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충분히 뭐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양쪽 거죠. 실리가 다 있겠죠. 네. 어쨌든 오늘 필리버스터는 이제 중단이 되고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주요 쟁점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어제도 강경파들을 제압한 것은 역시 김종인 대표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신문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이 결단을 3.1절 회군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경파를 꺾고 총선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박영선 의원이 어제 울먹울먹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총선 승리 때문입니다. 라고 호소를 했기도 했는데요. 윤태곤 실장님, 김종인 대표의 이 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조간신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어제도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한 사람은 김 대표였다. 오늘 신문들을 보면요, 좀 갈려요.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예. 김종인의 강한 리더십이 통했다고, 좀 진보적이신 분들은 이종걸의 리더십에서도 이제 균열이 났다. 이종걸이 난다. 김종인 대표의 예. 리더십에서도 균열이 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두 면이 다 있는 게 접게 만든 거는 김종인 대표인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김종인 대표의 제가 생각할 때 약점은 본인의 캐릭터와 성정이거든요. 양날의 칼이다. 예. 컨텐츠는 동의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근데 이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뭐 거지 같은 물갈이다, 뭐 예. 웃기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든 면이 있는데 어제 결국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저녁 의원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의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하루 앞서서 29일 날 그 모습을 갖췄으면은 훨씬 모양이 좋았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종걸 대표를 불러가지고 지시하는 형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종걸 대표가 그 말도 듣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종걸 대표의 원내대표의 출구 전략은 김종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서로의 이익이 어제 맞았다. 김종인 대표는 결국 이제 자기 뜻대로 끌고 오긴 왔는데 이 과정에서는 상처를 입은 거죠. 지금까지는 야권 지지자들이 김종인 대표가 사실 우리 원래 생각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싶어도 잘한다 힘 있는 분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그 필리버스터 국면이라든지 또 이제 뭐 위안부 관련 발언에서는 이 사람 너무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불안감과 불신이 싹 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통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죠. 생각하는 생각과 김 대표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은 앞으로 이제 총선 물갈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물갈이를 했을 때는 뭐 경쟁력 때문에 그랬다, 기계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라 해서 생각보다 큰 반발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물갈이가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을 많이 이렇게 제쳐내고 경제 전문가들을 올린다. 예. 또 필리버스터 했던 만약에 의원들이 그 물갈이 대상소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야권 내 야당 세력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존재 근거가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존재감이 김종인 대표가 2번을 만나가지고 담판을 하고 이종걸 대표를 이제 설득을 하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야당 내 야당의 대표로서 좀 자리매김을 한 것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갈 건데 말하자면 내 성질을 좀 죽여가지고 예. 사람들이 달래면서 가느냐, 아니면 이게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럴 때가 있냐, 쭉쭉 나가느냐. 저는 약간 스타일 부분에서는 좀 변화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정성희 위원님, 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계속하자라는 강경파의 의견을 더 높게 살까요? 아니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기서 멈추자라는 김종인 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까요? 저는 지금 집토끼 그다음에 산토끼 얘기가 나올 수가 빗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 윤 실장 뭐 굉장히 분석을 잘하지만 이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으면은 테러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정을 안 하는데 안 끝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끝낼 수도 없어요, 사실. 10일까지 예. 가면 총선 안 치르겠답니까? 그거를 다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더민주가 뒤집어 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 그 대표에게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라도 끝내서 선거구 획정하고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건 선택의 여지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출구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김종인 그 대표가 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어제 아침에도 연출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마지막 연설을 끝으로 필리버스터 종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또 혹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울직구쇼 중계차는 항상 이 중계 라인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핫한 뉴스 3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칼럼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성희의 사회탐구 영역, 거기서 차가 난 도울직구쇼의 사회탐구 영역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 첫 번째 사회탐구 영역, 인기 드라마로 말 그대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태기죠, 태기? 박보검 씨가 알고 봤더니 파산 선고했던 이력이 최근까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기 배우도 피하지 못했던 연대 보증의 덫. 정성희 위원님, 저는 이 태기 박보검 씨가 파산을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올해 23살에 불과한데요.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상의 필요해서 빚을 지면서 3억 원을 지면서 연대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15살이면 중학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업이 실패하고 빚을 못 갚으니까 이자가 불어나서 8억 원이 갚지 못하게 돼서 사채업자에게 아버지가 처음엔 3억을 빌렸다가 사업이 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8억 원으로 드러나니까 아버지가 빚을 못 갚으니까 아들한테 박보검한테 빚을 갚아라, 파원을 갚아라 하고 대부업체가 계속 이제 쫓아다니니까 연대보증을 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어요. 예. 파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져서 이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빚은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드라마 그 드라마를 찍는 와중에 파산 선고를 받아서 해결은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CF다 뭐 유명하게 뜨고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부업체는
아, 이 친구가 조금만 더 뜰 거를 알고 기다렸으면 돈을 받았을 텐데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아니 이 파산 선고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와 또 이 박보검 씨 간의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대부업체 측에서는 그때도 이 응팔을 찍고 있었으니까 연예인인 박보검 씨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박보검 씨는 내가 아버지의 이 연대보증 빚을 떠맡았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때 나이가 중학생이었고 아직은 나는 무명이다라는 논리가 이 법적으로 충돌했었는데 이 법원은 박보검 씨의 논리를 손을 들어줬네요. 그러니까 2014년경이었는데 예. 신청을 낸 게 2014년인데 그때는 이제 박보검 씨는 막 신인으로 연예계 데뷔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몇 군데 영화에 약간 독립영화성 영화에 몇 군데 나왔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가능성도 보이기는 했지만 문제는 신인들에게 주어지는 출연료라는 게 워낙에 좀 작은 숫자고 게다가 그나마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월 수입 혹은 연 수입이라는 것이 워낙에 미리 예측이 안 됩니다. 그때는 박보검이 뜨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안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채무를 진 것도 아니고 예. 아버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 채무자로 아들의 이름을 등록해서 그 덕에 빚이 지게 됐대 채무자 신사가 됐다는 것도 좀 법원이 충분히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금 3천만 갚으면 나머지의 원금과 이자는 탕감해주는 파산 절차가 됐고 이미 이 파산 예. 절차는 다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부채가 불어난 빚이 8억 원 정도였는데 일단 3천만 원만 갚으면 탕감해 주기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최택이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린 친구가 굉장히 눈매가 좀 어쩔 땐 사슴처럼 맑으면서도 어쩔 땐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끔 좀 슬픈 서글퍼요. 거예요. 예.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는데 예. 꿈 중에 하나가 가족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어봤다 나는. 가족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예. 이런 눈물 뒤에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좀 잠깐 어제 같은 경우였죠. 어제 농구 선수 출신의 누가 파산 절차를 악용한 바람에 농구 선수 파산 박찬숙 씨가 네, 여자 농구 선수죠. 예. 커다란. 한번 예전에 전철에서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파산 절차를 악용해서 결국 파산 신청 받아들였던 게 취소됐던 사유가 허위 있는데요.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군요. 소득을 숨긴 바람에 예. 원래 소득을 다 드러내야지 그 소득을 토대로 빚을 어떻게 갚을지를 결정이 되는데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랑은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어린 인기 탤런트 박보검 씨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빚을 떠안은 그 부담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을까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업이 제가 기자이다 보니까 좀 못된 습관이기도 한데 만약에 재판부가 그때 당시 빚을 탕감해 줄지 말지를 결정할 당시 박보검이 응팔로 대박이 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3천만 원의 그 금액은 좀 조정되지 않았을까 궁금한데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연대보증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 채무자였다면은 주된 채무자였다면은야 그런 사정이 좀 고려됐을지 모르겠는데 연대보증인 그것도 아버지의 자신이 빚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넣은 거여서요. 예.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대한 좀 이렇게 은혜롭게 판결을 내린 것 같고 특히 그 눈매를 보세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임 변호사님은 이미 저 박보검 씨 변호인으로 자청을 하신 것 같고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윤태곤 실장님 이게 말입니다. 개인 파산 제도라는 게 돈을 탕감받은 이 박보검 씨 입장에서는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돈을 빌려줬던 이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뭐 절차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8억 원, 3억 원의 빚을 빌려준 건데 돈을 결국은 다 회수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 법이 2003, 4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예. 하는데 그때 만들어질 때 사실 정말로 논쟁이 뜨거웠어요. 방금 김진 앵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악용의 소지보다는 선용의 소지가 훨씬 더 많다. 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사돈의 8촌, 3대까지 이 인적 보증으로 해가지고 뭐 집안이 다 망하는 경우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도 몸에 병이 나면은 뭐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뭐 팔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병이 온몸에 퍼지게 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게 있었던 거죠. 금융기관에서 그동안은 그냥 막 빚을 주고 대신에 다른 사람들 연대 보증으로 걸어버리는데, 대신에 금융기관이 이 사람을 잘 보고 빚을 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좀 봐가지고 줘라라는 걸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게도 탓이 있다, 책임이 그렇죠. 있다. 제 생각에는 파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항상 보면은 이제 뭐 악용에 대한 기사가 가끔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한 10년 동안 꽤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탤런트 박보검 씨가 그 어린 나이에 이 아버지 빚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대견하고 안타깝고 또 기특하기도 한 마음도 있는데, 이런 유명 탤런트도 피해가지 못하는 연대 보증의 덫, 유명한 사람 또 연대 보증 때문에 고생하신 분 많죠? 얼른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요번에 화제가 된 유일호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 저희도 깜짝 놀랐죠. 경제부총리 유일호 의원이었죠. 출마 준비를 하다가 경제부총리가 돼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재산을 보니까 8억 정도 나와 있는데 부인의 재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재산도 적었지만 재산도 자식까지 합쳐서 8억 정도, 아파트 포함해서 적었지만 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아마 전함인지 뭐 그렇게 소문으로 나 있는데 아까 연대 보증을 져서 아직까지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되기 위해서 부인한테 재산을 안 줬다. 그래서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냐는 건 청문회 쟁점이 있는데, 경제부총리도 피할 수 없는 연대 보증의 덫. 그렇습니다. 물론 연대 보증은 지금 폐지됐습니다. 아까 2013년부터는 폐지가 됐는데 유일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증을 썼기 때문에 아직은 그 법의 불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아마 청문회에서도 이 연대 보증자 피해자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을 한 바가 있죠. 임윤선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이 개인 파산을 했던 연예인 중에서 요즘 개그맨 중에서 인기가 많은 윤정수 씨도 사업차 보증을 잘못 써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파산 신청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 한참 화제가 됐었어요. 뭐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집도 뭐 경매로 넘어갔고 그래서 뭐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해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윤태곤 실장이 말씀 주신 이 파산법의 선형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파산자라는 그 멍에를 뒤집어쓰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기의 기능을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패자에게 주는 또 하나의 기회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팔로 인기를 끄는 최택 탤런트 박보검 씨는 이 파산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신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F나 영화나 이 드라마로 번 수익은 모두 다 박보검 씨의 몫이라는 얘기죠. 사회탐구 영역 두 번째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과연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유부남이 돼 있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유부녀가 돼 있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겠죠. 화를 부른 혼인신고의 허술한 제도. 잊혀지나 했더니 또 가짜 혼인신고. 남몰래 이루어진 혼인신고 뉴스가 오늘 실렸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나도 모르게 유부남이 됐더라, 나도 모르게 유부녀가 됐더라, 사례가 또 나왔어요. 아니,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뉴스가 한 2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20년 전부터 계속 나와요. 이거 좀 고쳐졌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대요. 그러니까 사례는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남잔데.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여친이 웃기지 마. 우리 6개월 전부터 벌써부터 부부야. 방금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본 것 같았어요. 왜 이래 여보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헤어지려면 우리는 이혼 소송을 해야만 해. 남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지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봤더니만 구청에 가서 남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요? 네. 이게 예전부터 왜 탤런트 원미연인가요? 원미경인가요? 원미연 씨도 한번 피해를 입었었고요. 늘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혼인신고가 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만 해서 한 명만 가더라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만 갖고 가면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죠. 증인 2명을 대동하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항상 이 법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고 얼마 전에 저희가 해드렸다 말았나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그래서 치매 걸린 재력가 노인
네, 그냥 혼인을 한 다음에 몰래 그리고 나서 상속을 대량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다가 자식들이 혼인 무효 소송을 낸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요즘엔 자꾸만 혼인 무효 소송이 자꾸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나 치매 걸린 노인을 상대로 한 혼인 무효 소송이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한 혼인 무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별 선언이 걱정돼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라는 혼인신고 무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2010년에만 974건에 그쳤는데 정승희 위원님 이렇게 묻지마 혼인신고를 무효해달라라는 소송 건수가 2014년에는요 1145건으로 급증을 했다고 하니까 2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여러 가지 이건 개인적인 사정이지만은 그러니까 혼인일 그러니까 사기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지 제도적인 허점이 네.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당사자가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저도 혼자 한 것 같은 느낌 그 생각이 들거든요. 혼인신고는 하셨습니까? 예, 했는데 좀 예. 늦게 했는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혼자 가서 왜냐면 이제 신분증하고 도장만 있으면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좀 고쳐서 당사자가 완전히 출석한다든가 아니면 예. 또 뭐 요즘은 이제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받으니까 간단한 뭐 법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해법을 한번 어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저 같은 경우도 혼인신고할 때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가서 직접 두 사람이 가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아예 제도적으로 배우자가 동시에 오게끔 바쁘겠지만 혼인신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떨까? 근데 이거 법 처음에 만들 때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법 만들 때 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법 만들 때 보면은 항상 이것의 그늘, 이것의 악용, 또 이것을 가지고 편법으로 뭐 이익을 보는 사람, 이걸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당시 만들 때 절박한 사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외가 가서 확인이 되고 혼인신고를 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예. 법으로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면 요즘 스마트 세상이니까 영상통화를 담당 공무원이 영상통화로 확인한 이후에 신용카드 발급하는 것처럼 혼인신고를 허가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허점이 해봅니다. 있는 거예요. 허점이 있죠. 사이탐구 영역 이번엔 세 번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만나보시죠. SK의 파문 속에 SK 최태원 회장의 딸인 최민정 중위가 아덴만 근무를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NLL 방어를 위해서 임무 수행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승희 위원님, 아버지 문제 때문에 우리 최민정 중위가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아버지와 딸은 다르네요. 씩씩하게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죠. 예. 예, NLL 그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해군 제2사령부 그쪽에 배속돼서 통신관으로 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본인은 이제 저렇게 언론에 대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해서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뭐 언론이라는 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그 나온 소식에 따르면 저렇게 이제 지금 그 부대가 그 바뀌었고요. 예. 최민정 주임 여러 번 뭐 소개해드렸지만 최태원 그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제 둘째의 딸인데요. 베이징 대를 나왔죠. 북경대를 나올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된 똑똑한 재원인데, 예. 그 지금까지도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용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일을 마쳤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군인 일을 가겠다고 하면서 해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저런 것이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고 그런 자기만의 길을 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아마 부모들은 약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들한테는. 부모 말을 어떻게 보면 안 듣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모가 재벌인데 한 푼도 안 가져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노소영 관장 지켜보는 게 좀 착잡하네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예. 뭐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멋진 모습이고요. 어쩌면 최민정 중위의 저런 모습이 실추된 SK 이미지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도 생각이 듭니다. 최민정 중위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만 나이, 신문 나이로 24살밖에 안 된 재벌가의 딸인데 재벌가의 자제 중에는
최민정 중위 같은 자제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데 사실 윤태곤 실장님, 아버지 최태원 회장이 지난번 구속됐을 당시에 SK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정말로 땅에 추락할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최민정 중위가 해군 사관학교 입학하면서 SK 이미지도 많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아버지가 뭐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딸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내려갔죠.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뭐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고 우리 뭐 강소국 뭐 스웨덴처럼 됐으면 좋겠다. 에이, 우리가 무슨 스웨덴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스웨덴인데 네. 발렌베리 그룹이 그 스웨덴 GDP의 한 40%를 차지를 해요. 그리고 지금 5대째 세습해오고 있는 대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것보다 재벌들이 세습 횟수가 더 많아요. 발렌베리 그룹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삼성도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상당한 재벌이 에이 우린 저렇게 못 되겠다라고 접었는데 왜 접었는고 하니 발렌베리가 이제 5대째 피터 발렌베리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사회 의장인데 발렌베리 그룹의 철칙이 있습니다. 전통이 후계자가 되려면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국내외 명문대를 자기 힘으로 졸업할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할 것.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회사로 돌아올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우리는 저렇게 못하겠다라고 다 접은 건데 예. 뭐 제가 이제 보도가 어디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민정 중위가 북경대 다닐 때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최민정 중위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100% 자기 힘으로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태원 SK 회장, 엄마가 노세영 관장인데도 아르바이트해서 내 힘으로 다녔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발렌베리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죠. 두 번째 해군 장교로 복무할 것. 예. 이것도 충족시켰죠. 그러네요. 세 번째는 이제 뭐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올 것인데 한국의 재벌 2세, 3세 중에 발렌베리 말하자면 글로벌 재벌 기준을 충족시키는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첫 번째 이제 유일한 사례가 일단 네, 최민정 첫 번째 중위일 이제 것이다라고 유일한 앞날을 전망했는데 아덴만 파병 부대인 이 청해 부대, 소말리아 해적이 들끓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무리했고 최민정 중위가 이번에 파견을 새롭게 받은 지역이 바로 NLL 지역을 사수하는 NLL 서해 방어 책임지는 해군 2함대사로 이번에 가게 됐는데 NLL 지역 사실은 북한이 NLL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침범하는 지역 아닙니까? 네. 참 아름다운 얘기고 이런 것이 화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네. 영국을 예를 든다면 전쟁이 나면 왕자들이 먼저 나가죠. 옛날에 포클랜드, 말비나스라고 저쪽에서는 그러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자들이 파일로트로 나갔고 예. 이라크 전쟁에도 참 나갔고 제가 이튼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영국에. 예. 거기에 쫙 그 교내에 조각을 부조를 해놨는데 이튼 학교 출신으로서 영국을 위해서 싸우다 전사한 명단이 쫙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럼 우리가 재벌이고 권력자고 전부 아이들들 자신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인데 이것이 화제가 되는 그런 나라는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이 얘기는 정말 아름답고 예. SK가 지난번에 그 전역 연기한 장병들 다 받아들였어요. 롯데도 일부 받아들였고 잘한 거고 저는 최민정 중위가 언제 퇴역할지는 모르지만 전역할지 모르지만은 전역 후에 혹시 어떤 그 경영자가 된다면은 그 주식 제가 반드시 살 겁니다. 예. 믿어야죠, 국민이. 반드시 살 겁니다. 사회탐구 영역 3가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치권 이슈로 돌아오면요. 어제 이 공천 면접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공천 면접 계속 진행 중인데 마치 슈퍼스타 K 오디션 현장을 방불케 하는 송곳 질문들이 쏟아졌답니다. 흥미로운 송곳 질문들만 저희가 영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닌 스티브 갑수가 되어서 3.1절이라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흔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집토끼가 많이 떠나 있습니다. 공격을 하다 보면 상대편의 태클을 받을 수 있고 넘어져서 피 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말 논란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정청래 의원에게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정 의원님 톡톡 튀는 발언은 좋은데
우리 당의 이미지에는 심각하게 부담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라는 난감한 질문을 해서 천하의 정청래 의원도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민선 변호사님, 거의 뭐 오디션에도 이런 송곳 질문은 안 나올 수준의 질문들이 어제 쏟아졌어요. 네, 어제 이제 공개 면접이었죠. 이 공개 면접 공천 신청자, 서울 지역의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 뭐랄까 할까요? 언론을 서로 다 의식한 것 같아요. 면접을 보는 사람이나,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뭐 이제 태극기를 들고 간 사람부터 해서 이제 의원들도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예. 정청래 의원한테 진 질문은 아주 뭐 그냥 돌직구가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뭐 막말 논란, 당 이미지 훼손시킨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의 답변은 왼쪽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하다 보니까 경고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이뿐만 아니라 뭐 진짜 돌직구 질문이 난무했네요. 기동민 예비 후보에게는 86세대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예. 진짜 아주 그렇죠. 아우 센 질문이에요. 이거 인터넷으로 다 후보는. 생중계되는 면접인데. 그러니까 386세대를 부정할 생각은 예.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좀 재밌는 질문도 있어요. 예컨대 뭐 정도전과 송시열은 충신인가요, 간신인가요? 어허.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추미애 의원의 이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요. 추미애 의원한테 삼행시를 좀 지어보십시오라고 하자, 뭐 거침없이 추풍 같은 기계, 예. 미소 띤 얼굴, 애정을 갖고 국민을 보듬겠습니다. 라고 예.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제 공천 면접 송곳 질문을 보도하고 있는 도중 뉴스 속보가 발생을 했습니다. 꽤 파격적인 뉴스 속보입니다. 김종인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총선에서 야권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 합치자, 이 당을 합치자라는 의미가 두 개의 당을 하나로 합치자는 의미가 될지, 아니면 수도권과 핵심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동의 전선을 만들자라는 제안인지, 아니면 국민의당 버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와라 라는 흡수 제안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종인 대표와 이번 선거에서 야권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갈라지면 안 되고 야권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김종인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이제 공은 안철수 대표에게 넘겨진 셈입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수차례 야권 연대는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본인은 계속 제3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밝혀온 만큼 본인의 입장과 소신을 꺾으면서 김종인 대표와 협력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제3의 길을 걷겠다는 본인의 소신을 지킬지, 안철수 대표의 입에 해답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속보와 관련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마침 안철수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을 창당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3당 실험 물거품 아니냐라는 안팎의 지적에 안철수 대표가 어제 사실상 반성문을 써서 발표를 한 셈이 됐는데요. 창당 한 달 기자회견 모습,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이 창당된 지 한 달 부족함을 반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제발 좀 잘하라고 질책하십니다. 맞습니다.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길래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42%, 더불어민주당이 19%, 그런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한때 22%까지 나갔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8%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자릿대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저렇게 반성문을 언론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 외에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내가 정말 난감하다.
양당을 다 비판하면 양비론이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 나한테 새누리 이중대라고 하고 새누리당을 또 비판하면 그럴 거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나왔냐라고 말을 한다. 안철수 의원이 직접 말했습니다. 기존 정치인을 영입하면 구태 정치인 이삭줍기 했다라고 비판하고 안 데려오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못 모으냐 본인이 부덕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다. 당직 등을 나눴더니 저거 봐 리더십이 없다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렇다고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면 안철수가 저럴 줄 알았어 사당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다. 날더러 어떡하라고 하냐.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난감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김병미 전 의원이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런 불만을 성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만 하려고 하면은 맨날 친노 운동권 빨갱이라 그러고 새누리당은 뭐만 하려 그러면 재벌 옹호하는 집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마음이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이렇게 하소연만 하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하소연 정치다. 이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자신 있게 야권 통합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김종인 대표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이번 선거에서 야권 통합하자. 지지율이 지금 8%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지지율이 예단컨대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바로 국민의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자기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그 과정에서 뭔가를 보여준 게 마땅치 않았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체제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진다. 그래서 건강한 제3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양당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국민의당이 서로 자리가 없는 거고 이 틈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나름대로 힘을 키웠고 몸집을 불렸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정당 우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자신감의 발로에서 표현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대표는 자신만만하게 야권 단합해야 된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아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왔지만 김한길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진의가 무엇인지 김종인 대표의 저 발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웃기지 마라, 야권연대 안 한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진위를 파악해서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면 김한길 의원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야권연대 할 수 있다로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반응이 지금 실시간 뉴스 속보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치구단 윤태권 실장님, 이거 분위기가 안철수 대표는 입장 안 밝혔지만 몇 개 지역구에서는 적어도 야권연대 할 분위기 같은데요. 저도 진위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김종인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은 저희가 예전부터 3월 달이 가면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뜰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고 뭐 이게 진짜 제안이든지 아니면 압박용인지는 조금 추후 보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점으로 볼 때 아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얼마나 좋은 의원들이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이제 존재감이 떨어진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야권 연대가 형성된 게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한다고 자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최원식 의원이 혼자 가서 필리버스터를 해주고 또 모양새가 심상정 의원이 목리를 부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정의당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새누리당에 대항하는 야권 전체의 어떤 흐름인 것으로 이제 만들어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스타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 욕심이 많다 부족하다라고 실컷 욕을 했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게 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네요. 이기진 전 의원님, 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전 뉴스 속보로 김종인 대표가 제안을 했던 야권 연대하자. 안 대표 이거 혼자 해봤자 안 돼. 8%잖아.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야권 연대는 없다. 선거 앞두고 연대하는 건 구태다라고 명확히 정의했기 때문에 연대를 하는 순간 또 철수하냐라는 비판이 안 봐도 비디오인데. 네, 안철수 대표의 그 반성문 그거부터 보면서
그래, 토크 콘서트에서 혼자 말하는 거 열광하던 관객 앞에서 하던 거 정치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죠. 다르다. 안 되죠. 고뇌에 저런 얘기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유약해 보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연대 얘기가 나왔잖아요. 통합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진위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당대 당을 합치는 당 통합은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일단 당 통합은 아니다.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합집산 너무 쉽다. 예. 거기에 대한 비난도 있을 거고 아마 반감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선거연대를 해서 여러 석을 차지한 뒤에 거대 야당을 만드는 통합 작업 그거 정도 보지 않을까. 일단 선거부터 이기자. 선거는 이기는데 당 통합해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 서로 거지 자루 뜯지 말고 예. 선거 잘해서 그다음에 결과가 좋을 때 그걸 가지고 맞서자. 새누리와 함께 맞서자. 예. 그런 선거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이계진 의원님, 이게 마치 옛날 삼국시대 때 보는 전쟁 같은데 지금 김종인 대표라는 장군이 자객공천, 천정배라는 장수와 맞붙을 수 있는 자객, 양양자라는 자객공천 카드를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끼리 붙어서 우리 피 흘리지 말고 예.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선거에서 총선에서 최대한의 의석을 차지한 뒤에 합쳐야지 지금 통합해보면 문제가 많을 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당 통합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그래서 진위 파악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어제 이민선 변호사님이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공천한 것을 보고 아깝다. 저기서 천정배 대표한테 지면 어떡하냐. 김종인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김종인 대표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임 변호사님. 근데 저는 선거연대 제안이 왜 그렇게 새롭지가 않죠? 그는 문재인 대표가 그전부터 우리는 총선 때부터 선거연대를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선거연대 해야지만 한다라고 계속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선거연대 이러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잖아 라고 해서 국민의당에 대한 가장 큰 비판도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잖아. 지금 여당만 좋다는 거잖아.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이 나올 건 너무나 쉽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시점이 딱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여기에 존재감은 떨어지니까 자 이제 너네 아쉽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나는 한 10점으로 보이는데요. 타이밍이 참 얄궂어요. 반성문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안 그래도 반성문도 발표하신 김에 국민의당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절대 통합 없다. 절대 연대 없다라고 한 시점에 지금 8%인 게 아쉬워서 또 이렇게 내민손을 잡게 된다면 미안하지만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또다시 반성문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은 조금 아쉽더라도 좀 더 길게 보려면 서울대 법대 출신자들이 지금 당헌 당규 만들어내고 아주 꼼꼼히 해서 뭐든지 다 느리게 진행된다는 국민의당이요? 네. 워낙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아서 네. 당헌 당규 만드는 거 아주 힘들대요. 꼼꼼히 길게 진행되려면 지금은 조금 아쉽더라도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직 국민의당 합류를 아직은 안 한 박지원 의원도 항상 야권 분열은 안 된다. 야권 통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도 야권 통합. 더기다가 이 김종인 대표가 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양양자라는 자객공천 카드 딱 선보이고 나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 떨어지고 반성문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김종인 대표가 안 대표 우리 선수끼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서 한번 해결하자. 연대하자. 그런데 안 대표는 연대하는 순간 제3의 길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독약을 준 거죠. 예. 독약을 무섭네요, 준 김 거죠. 대표. 예, 이게 무서워요. 사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연대 없으면 야권 분열되면 여당이 이기는 거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셈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그 카드를 내밀었고요. 근데 안 대표가 지금까지 쏟아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대는 없다라고 자기 말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 한 표가 아쉽고 지지율이 아쉽다 그래가지고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약을 먹는 순간 바로 이제 자기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재기도 불가능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손 잡는 순간 위험해진다. 아마 그 카드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받지 못할 거고요. 결국은 그렇다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정체성 이런 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사람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이 사회에서 정치에서 보던 제3당의 실험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결국은 아마 안철수 의원이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돌직구쇼 방송 직전에 정치는 살아 숨쉬는 생물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금이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내민 손 안철수 대표 잡을 수 없다 쉽게.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민 전 의원님 싱크탱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 내에서도 네. 당선이 될지 말지 위태위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당 내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흔드는 세력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대표 조선 잡아라 라고 요구하는 세력들이 국민의당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를 결사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갖고 나와서 국민의당이 새 보금자리를 튼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비슷할 건데 지금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하자는 사람과 중단하자는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끝까지 이걸 끌고 가게 됐을 경우에는 선거를 망치는 모든 책임을 다 덮어쓰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가 내민 손을 잡지 않을 경우에는 야권이 단일화하지 못해서 분열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권에다가 총선 의석수를 내주게 됐다라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명분은 저는 지금 김종인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쭉 상승세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은 뭔가 딜을 하거나 뭐 거래에 대한 조건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손쓸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예.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구원의 손길을 내줬다라고도 저는 사실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대표. 사실은 아니 사실은 새누리당 싱크탱크 소속이니까 야권이 분열되는 게 더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유리할 텐데 야권이 손을 잡는 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거 구도에서 너무나 안 좋은 건데 예. 그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윤태곤 실장님. 네. 김종인 대표의 생각은 조금 엿보자면 안 대표에게 안 대표 그럼 내가 양행자 등등의 광주로 전략공천 카드 내가 다 걷어줄게. 광주는 안 대표 줄게.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밀어줘. 이렇게 제안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나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아까 제가 오늘 아니 그러면 어디서 야권연대 하자는 얘기예요? 뭐 보수적 신문하고 예. 그것 신문 논조 약간 엇갈린다. 보수적 신문이 김종인 대표한테 힘 많이 실어준다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님도 약간 같은 기류인데 예. 지금 이 제안의 핵심은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다를 누르는 걸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권이 이게 중심을 잡고 단합을 하려면 문안 다 안 된다. 예. 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밖에 사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식으로 일이 풀려갈 가능성이 높고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저 국민의당 내에서는 예. 김한길 의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저는 이제 아주 궁금한데 그런 이제 기축 멤버들 중심의 정치 대권 주자들이 아니라 예. 기축 멤버들 중심의 정치로 회귀하는 거 그런 느낌이 전 받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험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야권 과연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부름에 어떻게 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재밌네요. 광고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네, 정치권에서 절대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never say never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과연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내뱉은 신념과 이번에 기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뉴스 속보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